지금 이 순간 폭 39km 작은 바다 하나가 막히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던 길이 사라지자 이라크는 원유를 트럭에 싣고 2,000km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하루 만에 배럴당 $15 급등했고 운송비까지 합치면 원유 한 배럴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소의 3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라크의 육로 5할 수출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바그다드에서 터키 국경까지 1,200km, 그리고 다시 지중해 항구까지 800km, 평소 3일이면 도착할 원유가 이제 2주가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럭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원유량이 유조선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90%, UAE 원유의 95%, 쿠웨이트 원유의 85%가 이것을 지납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불과 33km, 한강보다 조금 넓을 뿐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중동 6개국의 원유 수출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봉쇄 첫날, 전 세계 증시에서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항공주는 평균 8% 폭락했고 정유회사 주가는 역설적으로 12%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SK이노베이션과 S오일도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5%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은 갑자기 이 바다를 막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닙니다. 잠깐, 중국이 이 상황을 보고 웃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72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50여 척의 고속정을 배치했습니다. 각 고속정마다 C-704 대함 미사일 2발씩, 총 100발의 미사일이 해협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서방의 부당한 제재에 맞서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에 가한 제재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5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이란 정부 예산의 60%를 차지하던 석유 수입이 15%로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가 붕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빵값이 3배 올랐고 실업률은 17%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으로 향하기 전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더 깊숙한 계산도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입니다. 1,580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수출을 막으면 결국 세계는 이란의 원유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대체 수출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통서 횡단 파이프라인은 하루 500만 배럴을 홍해로 보낼 수 있고 UAE의 아부다비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은 하루 180만 배럴을 아라비아해로 우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UN 안보리는 이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UN도 미국도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 100만 배럴을 들여오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해서 중국이 이란 원유를 못 사는 건 아닙니다. 파키스탄을 통한 육로나 카스피해를 거친 우회로가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에게는 기회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로 구축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갑자기 빛을 발하게 됐거든요. 과다르 항구를 통해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루트가 호르무즈 해협의 완벽한 대안이 된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에너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중동 원유 공급이 줄어들자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우랄산 원유는 배럴당 $45에서 $78로 뛰었고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1000km당 $300에서 $850까지 치솟았습니다. 푸틴에게는 예상치 못한 횡재였죠. 그런데 잠깐,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8%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32%, UAE 18%, 쿠웨이트 12%, 이라크 6%, 이 모든 나라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류는 96일치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145일, 미국의 180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은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셰일 오일 혁명으로 이미 에너지 순수 출국이 된 미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수록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셰일 오일이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WTI 원유가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50달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셰일 오일에게는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도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는 예상치 못한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유조선 운임이 하루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5배 뛰자 전 세계 해운사들이 유조선 신조 주문을 늘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유조선 주문 잔량이 2주 만에 30% 증가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해지자 LNG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한국이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건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업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톤당 200달러 올랐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송비 상승으로 생필품 가격이 천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세제, 샴푸, 플라스틱 용기까지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일본과 함께 다국적 해군 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5함대를 중심으로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죠. 하지만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면 수비대는 해협을 무력으로 여는 순간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이란의 지대한 미사일 기지가 20여 곳 있고 각 기지마다 사거리 300km의 미사일 200발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체 항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로 가는 루트는 거리가 40% 길어지지만 안전합니다.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도는 케이프 루트는 거리가 2배 길어지지만 완전히 우회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대안들의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희망봉 루트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20일 더 걸리고 운송비는 배럴당 10달러 추가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수입 다각화입니다. 현재 중동 의존도 68%를 50% 이하로 줄이고 미국, 브라질, 노르웨이, 캐나다산 원유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미국산 셰일오일 장기 계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 비축류 확대입니다. 현재 96일치를 최소 120일치로 늘려 일시적 공급 중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민간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인 29%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서두러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작은 해협 하나가 보여준 글로벌 경제의 민낯, 에너지 자립인가? 계속된 의존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